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민 통합의 이 장이 되어야 할 이 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이 말 그대로 두 쪽 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야당과 광복회는 이 백범기념관에서 각각 따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서로 상대편 탓을 하면서 하루 종일 헐뜯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먼저 황민지 기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 주관 광복절 79주년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정부 여당 인사와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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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시각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워온 광복회와 야당은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따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준원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와 시민단체는 효창공원에서 독자 기념식을 열었고 보수단체도 서울 광화문에서 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두 쪽이 난 건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계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 잠시 후에 이 논란의 중심에선 이 김형석 이 독립기념관장이 출연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자 일본에게는 패전일인 어제 일본 내각 강요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특히 현직 방위상까지 3년 만에 참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면서 엄중 항의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현직 방위상이 참배한 건 3년 만입니다. 今回の参拝が日韓関係について与える影響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韓国とは引き続き関係を強化していくつもりです。 경제 재생 담당상과 경제 안보 담당상 등 현직 강료들의 참배가 5년 연속 이어졌고 의원 80명도 집단 참배에 나섰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신지로 전 환경상도 야스쿠니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재임을 포기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야스쿠니를 참배하진 않았지만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총리로서 하는 마지막 추도사에선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戦争の惨禍を二度と繰り返さない。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깊은 반성 위에서 추모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 끝에 이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가 이제 따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여는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모셔서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리포트에도 봤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광복절 행사가 쪼개져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찹찹하고요. 예. 1946년 3.1절, 예. 그러니까 해방된 이듬해 3.1절에 그 좌익과 우익이 남산과 동대문 운동장에서 서로 나누어져서 기념식을 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광복회가 행사에 참석을 불참하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개로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장님 이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종찬 그 광복회장 관장님의 역사관에 이어서 예. 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론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요. 예. 저는 이제까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거나 예. 그분을 비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의 역사관의 중심에는 네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김구 선생을 지지하는 분들과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갈등하고 분열해서는 미래가 없다. 예. 그래서 양측이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년 전에 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던 날 내가 취임식장에 연설을 듣고 와서 예. 이 책을 완성을 했고요. 예. 그리고 8.15 때 나온 책이 제목이 끝나야 할 역사전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제가 2년 전에 끝나야 할 역사전쟁을 쓰고 있는데 이 표지에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다정한 귀에말로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과거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은 좋은 관계이셨고 특히 김구 선생은 우남장 형님께서 네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맡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는 우남장 형님밖에 없습니다. 예. 김구 선생이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대한민국의 국부가 누군지 놓고 왜 이승만과 김구가 싸우느냐.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건국의 아버지들 해서 이 두 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건국에 기여하신 다수의 어르신들을 예. 함께 모시는 것이 국민 통합의 길이다. 예. 그렇게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어처구니없이 저에게 뭐 국론 분열주의자다, 김구 선생을 비방했다, 심지어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업무가 있다. 예. 그건 도저히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고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지적점을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48년 8월 15일부터가 진정한 광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예. 당시 제헌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948년에 4대 국경일을 제정을 합니다. 법으로. 예. 그때 3.1절, 그다음에 헌법 제정일, 그다음에 이제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독립기념일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고 일제로부터 해방이고 예.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국민이 주권을 되찾아서 예. 진정한 우리 완전한 독립을 이룬 날이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이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1949년 8월 15일부터 제1회 광복절로 계산을 해서 지켰던 겁니다. 예. 그러던 것이 1953년까지 그렇게 지켰는데 예. 54년부터 갑자기 1945년 8월 15일로부터 광복절 지키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과거 제헌국회 국회 회의록에 기초를 해서 예. 본래 광복절에 오면은 1948년 8월 15일이 맞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렇다면 임시정부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아닙니다. 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요. 예. 우리나라의 진정한 건국은 예. 1948년 8월 15일 되어졌지만 건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1919년 3.1운동과 그로 인한 임시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우리가 끈질긴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말기에 우리 김구 선생과 조서왕 선생도 예. 건국 강령을 선포를 했고요. 해방 이후에도 몽양 여운형이나 고당 조만식 같은 분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919년부터 1948년 이 기간을 29년간의 기간을 건국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임시정부를 제가 부정한 건 인정하지 아니다. 않거나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면접 당시에 예.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는 그 일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광복회장께서 저에게 예. 일제 강점기에 우리 백성들의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국적이 어디냐 물었다. 그래서 제가 학자적인 전문성을 물어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국권을 그 말은 좀 되찾기 위해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들어보십시오. 예. 일제시대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송기정 선수도 원하지 않았지만 예.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를 뛸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이 없으셨어요. 그래놓고 내가 마치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 저희의 부모님들 그랬습니다마는 일제시대 태어난 우리의 부모님들은 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호적이 일본
호적으로 국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갖다 극복하고 예. 그렇게 독립운동을 평가하자는 것이 저희의 지론이고 소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거 말고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백선엽 장군 또 안익태 작곡가 이 친일 매도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요. 예. 백선엽 장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하나는 이제 일제시대에 만주국군 장교로서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던 것과 네. 그다음 6.25 전쟁 때 나라를 구한 호국의 영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그분이 간도 특설대에 그 복무한 행적을 놓고서 마치 이분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학살했다고 매도가 예.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당시에 토벌 일지를 제가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백선엽 장군이 독립운동가를 알겠습니다. 무슨 학살한 말인지. 것은 예. 우리가 재검증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걱정은 지금 이 문제가 뭐 충분히 이제 본인의 관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또 아니면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진적으로 사퇴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아니, 얘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되어질 것입니다. 예, 국가의 대통령의 인사권이 부정이 되어지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광복회 입장을 따르지 않는 모든 국민들은 예. 좀 더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예.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 그런 가운데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이 답이지 제가 사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가 이제 80주년이라 또 예.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질까 이게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이종찬 이 광복회장도 이제 함께 모시고자 했는데 출연이 어렵다고 전해왔음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원하셨면 또 출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오늘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 1,509명 의대 증원 결정과 당초 정부가 현장한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인요한 최고위원 등은 이 대구에서 의사단체를 만나서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를 합니다. 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른바 살인자 발언의 파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경선 중인 이 전 의원이 의도적인 막말로 관심을 끌려 했다면서 제명안 제출에 이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송석준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면서 맞대응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거지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줄 아세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에 책임을 주장하며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던진 살인자 발언에 국민의힘은 선택적 분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피습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사건 등 왜 침묵했었느냐는 겁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감정이입을 달리하는 그들의 선택적 분노가 민망하고 난감합니다. 당내 경선 중인 전 의원이 공직자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그냥 그 개딸들에게 자기의 투쟁성만 보이려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과 요구에 민주당은 오히려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제명당해야 한다면 송석준 의원도 함께 제명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다만 당 일각에선 과한 발언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보다 살인자라는 표현이 주목받게 됐다며 막말 이미지만 부각될까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네, 어제 정부 주도 광복절 경축식 이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와 야당 불참 속에 반쪽으로 치러졌죠.
통일 전략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도 지금 여야는 아주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반쪽으로 치러진 광복절 경축식을 놓고 여야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게 넘기려는 모든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십시오. 행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축 행사잖아요. 그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초유의 반쪽 행사에 또 한쪽에서는 퇴진 얘기까지 나오고, 이걸 광복절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복 79주년이죠. 예. 광복된 지 80년이 돼야 되도록 아직도 무슨 과거사에 얽매여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거 참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는 광복회와 광복회장은 정말 나라의 어떤 그 통합의 상징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로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나라 분열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참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 문제가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독립기념관장 인사가 이렇게 광복절을 두 쪽 낼 정도로 그런 의미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전에 그 독립기념관장 나오셨지만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뉴라이트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무슨 건국절 추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안 했다는 것인데 자꾸 건국절을 추진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임시정부의 의상을 부인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고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그 정신, 독립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지 그 임시정부가 현재 대한민국 정부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걸고서 과거사를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싸워도 광복절에는 좀 하나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야가 이제 분열을 조장한다, 친일 정권이다 이렇게 쌀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의 반응 같은 것은요. 많이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일 것 같은데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좀 친일 행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전에는 프레임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왜 자꾸 일본에게만 어떤 굴종적인 자세를 보일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사도광산 국제문화유산 등재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 노동 부분이 빠지고 또 일본 기업이 변제해야 될 강제 진용에 대한 피해도 한국 기업이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또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본에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도 일본으로부터 뭘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는 건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일본의 우호적인 제스처라든가 일본의 좋은 것들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인가 이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갸우뚱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부가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정부다, 굴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글쎄요, 뭐가 친일이라는 얘기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거 검사하느라고 방사능 검사하느라고 1조 원 넘는 돈을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일본에다가 시비를 걸고 하지 않았다고 친일 정부입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사로잡혀가지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란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80년 전에 있었던 식민지배에 대해서 벌써 벗어나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일제시대 식민지, 일제 강점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건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얼마 전 끝났던 파리 올림픽에서 신주빈 선수가 일본 선수에게 지고도 오히려 가서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실력이 부족해졌다. 이걸 당당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은 만약에 몇 년 전 같았으면 뭐 친일이라고 또 얘기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본과 일본인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 똑같이 잘 지내야 할 외국인과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도약한 광복 79전을 맞는 그런 당당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제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간 이어진 통일 구상을 8.15 독트린 이런 거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대화를 제안을 하고요. 이 통일 방안, 북한 주민의 변화,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전체적인 그 8.15 독트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일반적으로 광복절에서는 과거에 이제 대일 메시지가 주를 이뤘었는데, 이번에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남북 분단이 결국 우리나라 현재 그 남남 갈등의 진원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차원에서 결국 남북이 통일되고 한 나라가 될 때 이런 진정한 광복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메시지가 남북 대화의 메시지가 주로 북한 정권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김정은 정권이 현재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뉴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또 결국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통일도 북한 정권과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온다는 점에서 저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하는 뭐 그런 앞으로의 어떤 메시지 또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요. 윤 대통령 경축사에서요. 과거사 관련 이 대일 메시지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야권에서 대일 굴종 외교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도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도광산 문제는 실은 국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해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는 없고 사도광산을 그냥 국제문화유산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동의할 이유가 있겠는가,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뭐 북한 문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현실 인식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 협력을 통해서 통일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최선의 어떤 광복이다. 결과적으로 광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반면에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 체제가 모순돼 있고 북한 체제의 인권이 문제가 있고 북한 체제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대북 확성기를 비롯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북한 체제를 전복시켜서 남한이 흡수 통일하겠다. 이것과도 궤가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광복절 메시지로서 대북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모순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모순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대화해서 통일하자라고 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북한의 주민에 대한 정책은 북한의 잘못된 실상을 알리겠다는 건데 북한 정부와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굉장히 모순된 말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화 협력에 나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써 끝나는 것이지 북한의 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는 부여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별 실익이 없는 그런 어떤 대북 정책을 발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른바 살인자 발언 파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전 의원이요.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정황상으로 보면 그 자신의 지금 그 득표율과 계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지적 여권에서 한 얘기긴 합니다만 설득력은 있어 보이세요? 글쎄 뭐 야당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 제기도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제 그 청문회는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무슨 뭐 국민권익위원회를 얘기하고 거기다 뭐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면서 뭐 또 거기다 살인자라는 말까지 듣죠.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무슨 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청문회라든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뭐 국민권익위원회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도 함께 선출을 하는데 현재 그 5등까지만 최고위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전현희 의원이 지금 당선권 바뀐 6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성 지지층이 호소해서 뭔가 좀 더 득표를 해보려는 그런 호소력 있는 호소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글쎄 뭐 지금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박수를 받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뭐 부적절한 현실이죠. 부적절한 현실이다. 그렇죠. 뭐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요즘에 정치가 좀 많이 바뀐 게 저렇게 강성 지지층을 향한 발언을 통과해야지만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거거든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해야지만이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당대표가 되는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최고위원 출마할 방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현실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정치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명 검토 부분도 뭐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제명하겠다고 해서 제명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뭐 정치적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서로 간의 극단의 정치가 해소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소되지 못한 채 더 가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은 불안하고 민심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반부패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데 반부패 담당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종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반부패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도 안 끝났는데 국가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리를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참 그 많이 안타까운 어떤 정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명품백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도 옮긴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문제가 있다면 그럼 그것대로 다뤄야죠. 당연히 국회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는 검사 탄핵 청문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도대체 맥락이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행한 결말을 맞은 국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 거기까지 다뤘다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여러 가지 문제로 압박을 받았다. 뭐 그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청문을 열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뭐 상임위를 열어서 거기서 다루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살인자라는 그 말은 어떤 경우에도 부적절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다. 이런 다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를 넘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며칠 전 신림역 인근 살해 사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지갑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는데 인근 병원 4곳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면서 출발이 지체됐고 결국 병원 도착 직후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에 구급차가 출동하고 들것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2시 13분, 소방당국은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긴 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한 건 도착 시점에서 16분이 지난 2시 34분이었습니다. 구급대원 한 7명, 8명?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오고서도 한 5분, 10분 계속 있었고. 소방 관계자는 응급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인근 대학병원 4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면서 지체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급차는 환자를 받아주겠다고 한 5.5km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출발 10분 만에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구급차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던 피해자는 병원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30대 중국인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신림역 흉기 살해 사건 피해자 의료 공백 여파로 병원에 늦게 이송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사고 현장에 구급대원은 5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 이송이 과정에서 좀 지체가 되면서 병원으로 출발한 거는 16분이 지나서였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한 20분 가까이를 피해자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119 시스템은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119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했다는 것은 여전히 정말 119 우리 대원들이 국민의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도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겠죠. 정말 5분 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결국 그 최근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그 응급실, 대학병원 그 응급실에 전화를 했더니만 4군데나 모두 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 통보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16분 정도 지체가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그 5.5km 정도 떨어진 대학병원까지 오케이가 돼서 가는 과정에서도 이 피해 20대 여성의 의식이 있었었는데 결국 이렇게 지체되면서 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의료 공백 사태, 특히 응급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타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결국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이 국민의 어떤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인 중국인 30대 여성,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인 건가요? 그러니까 2번 싸웠습니다. 사건 전날 내 지갑이 없어졌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 지갑을 당신이 훔친 게 아니냐. 뭐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퉜는데 그 흉기로 찌르는 사고였거든요. 그러면 흉기를 미리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계획적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게 계획범인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흉기를 가지게 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범행 동기가 정말 지갑을 훔친 것인지 그리고 이 B가 지갑을 훔쳐가서 그 사실관계 자체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범행 동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의료 대란이. 그렇다고 한다면 119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출동하기 전에 미리 그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출동 5분 만에 갔는데 16분 동안 병원 찾고 있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료에 있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좀 의료 분쟁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경찰이 30대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흉기를 어떻게 구매했는지 또 어떻게 범행 동기가 이뤄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더 규명이 그렇습니다. 돼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본인의 물건을 훔쳐가는지에 대한 어떤 오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채권 채용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케이스에 있어서 그 가해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중국 국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제 중국 국적인 조선족이 어떤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어떤 정말 중국인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적인 문제도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 흉기를 네. 구입하게 된 경로라 그리고 또 그것이 뭐 현장에서 툭 죽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사건 사고로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부검을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살인의 원인이 뭔지 사망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지 또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요. 재학생의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 배포에서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에는 뭐 영문으로요. 자랑스러운 부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처음 봤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근데 또 동양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뭐 가족이다, 아빠다, 엄마다, 뭐 자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또 소속감을 갖는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금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동양문화권에서 좀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다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교에서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교에서 네. 이런 자부심 갖는 행사들을 없앨 수는 또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참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재단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학교에 기부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행사를 열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할 때 보면은 앞에 가는 차 이 범퍼에 자랑스러운 무슨 A 고등학교 장학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붙습니다. 대학교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장학생까지라고 네. 하는데요. 영어로 proud라는 것이 자랑스럽지도라고 말도 되지만 어쩌면은 그것이 오만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서에는 약간 오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있어서 어떤 재정이 열악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홍보를 하고 또 자금을 이렇게 모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다른 곳이 아니고 서울대 제일 1등 가는 서울대가 이게 마케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의 정서를 살짝 긁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숭이들 참으로 잘 알려진 엠폭스가 다시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 건데 스웨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외 지역 감염은 처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이 엠폭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사실을 전합니다. Också nu under eftermiddagen fått bekräftat att vi har ett fall i Sverige av den allvarligare typen av mpox, den som heter clade 1. Det är förstås någonting vi tar på allvar. 스웨덴 당국은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첫 사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Den drabbade personen har också smittats under en vistelse i ett område i Afrika där det pågår ett stort utbrott också av mpox, clade 1.
변종 엠폭스는 2022년 유행한 엠폭스, 이른바 원숭이 두창의 변이로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콩고를 중심으로 주변국까지 환자가 크게 늘어 올해 아프리카에서만 17,000명이 넘는 감염 의심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위원회를 열고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The emergency committee met and advised me that in its view, the situation constitute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역내 엠폭스 확산 사례가 발생한 유럽연합은 백신 17만 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이번 한 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의 이슈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사건의 해부입니다. 사회부 사건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확 키운 해명. 누구에게인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다가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어릴 때부터 하고 자랐었거든요. 네, BTS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슈가와 소속사 측이 내놓은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해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뭐가 발단이 된 건가요? 네, 슈가가 음주운전에 걸린 건 지난 6일 밤 11시입니다. 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누군가 전동기기를 타고 인도를 달립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을 지나치기도 하는데 BTS 멤버 슈가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기 위해 방향을 트는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영상에서 슈가가 타고 있던 저 안장이 달린 것, 전동 스쿠터였습니다. 그런데 슈가가 처음 낸 입장문에선 자신이 탔던 게 전동 스쿠터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뭐 스쿠터인지 아니면 킥보드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렸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음주 측정을 한 상태였잖아요. 왜 이런 해명을 한 건가요? 네,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어떤 것을 탔냐에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시속이 25km 미만인 전동 킥보드를 타다 음주에 걸리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시속 30km까지 나오는 전동 스쿠터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였습니다.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 단속된 그 상황, 그 경위를 놓고도 좀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슈가의 음주 당일 동선을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에 10m 떨어진 개인 작업실에 들렀고 그곳에서 자신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나와서 500m 떨어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음주 측정 경위에 대해서도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다가 넘어졌는데 주변에 경찰관들이 있어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엔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이 저렇게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단 면허 취소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가요? 네, 슈가 음주 단속 뒤 경찰엔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주 한 잔과
0.2%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상으로만 그렇죠.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해명이 잇따르면서 네.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그 답은 항상 팬분들이더라고요. 네, 소속사 앞에는 슈가의 BTS 탈퇴를 촉구하는 근조안이 배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빠른 결단을 부탁한다는 등의 비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음주에 적발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아직까지 부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 뭐 경찰 소환이 머지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엔 음주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소속사 그리고 병무청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무청은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네. 병무청 차원에서의 경고 조치 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BTS의 슈가 사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익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좀 일으켰기 때문에 팬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또 해명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석호 차장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의 아기 호랑이 김도영 선수가 시즌 30호 홈런을 완성하면서 30홈런 3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김도영 선수 이제 만 20살인데요. 역대 최연소이자 최소 경기로 기록을 쓴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3대1로 앞서던 5회 초 상대의 키움 히어로즈 헤이수스 투수가 던진 시속 148km 초구에 김도영 선수 배트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130m를 날아가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김도영 선수의 30홈런 30도루를 완성한 2점짜리 홈런포였습니다. 더그아웃에서 꽃다발을 받은 김도영 선수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3일 29호 홈런 이후 7경기 침묵을 깨고 자신의 111번째 경기에서 대기록을 세운 겁니다. 김도영 선수의 나이는 20세 10개월 13일. 역대 최연소이자 최소 경기 만에 역대 9번째 30-30 클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그렸던 공이 오기도 왔고 오늘은 되게 야구 인생에 있어서 조금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앞서 프로야구 최연소 30-30 기록은 1996년 9월 박재홍 선수가 세운 22세 11개월 27일인데 이보다 약 2년 1개월 앞당겼습니다. 최소 경기 역시 테임즈 선수의 112경기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40-40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팬들은 또 다른 기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쿠바의 레슬링 금메달리스트가 비행기 조종석에서 국기를 흔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각국의 메달리스트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쿠바의 미하인 로페즈 선수는 최초로 올림픽에서 5연패를 달성한 레슬링의 전설입니다. 보츠와나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환영 인파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은메달을 딴 캐나다 조정 선수들 귀국길에는 승무원들이 직접 도우미가 되어줬고요. 대만 메달리스트들이 탄 비행기는 공군 F-16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정말 영웅들의 금이 환영인데요. 다른 메달리스트들의 귀국길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비행기 대신에 기차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은 키이우 기차역까지 나온 시민들에게 꽃다발을 받았는데요. 전쟁의 아픔 속에 올림픽 메달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필리핀 선수들은 수도 마닐라에서 카 퍼레이드를 펼치며 시민들과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는 26일째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지난 2018년 역대 가장 무더웠던 최악의 더위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 비해 올해 서울의 구름량이 1.8배가 더 많아졌는데요. 복사냉각을 구름이 막는 효과가 있기에 이렇게 기록적인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자주 내렸는데 그만큼 습기가 많게 되면 밤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018년에 비해 기온은 조금 낮지만 해수면의 온도, 구름의 양,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느낄 수 있는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 강릉과 울산 31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